작년 연말 기준으로 대덕특구에 4개 기업이 10위 안에 들어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 펩트론, 레인보우 로보틱스. 정부 연구비의 거의 한 28.3%, 8조 가까이가 대덕에 투자되고 있고요. 대한민국에 있는 박사들의 7명 중에 1명, 한 14% 정도가 대덕에 있습니다. 이런 카이스트라든지 그런 연구기관들,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의 한 80%도 또 대덕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수도권 집중이 되게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현상입니다. 모든 것들이 재원이 수도권에 다 몰려 있는데도 이상하게도 이게 대덕에서 이런 성과가 나온 것은 상당히 역설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안녕하세요. 주말 인터뷰 시간입니다. 저는 권프로고요. 저는 이프로입니다. 예,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지배하는 자들을 페이팔 마피아. 아, 그렇죠. 라고 부르면서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고 서로의 기술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실질적인 전 세계적인 패권을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페이팔 마피아가 있답니다. 진짜 우리나라 기술을 선도하는 마피아가 있었으니 바로 대덕 마피아. 아, 그래요? 우리 대덕 연구단지가 사실상 한국의 실리콘밸리인데 예. 거기에도 그런 사조직이 있어요? 사조직이라기보다 자연스럽게 생겨났던 기술 공동체의 성과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 그 기술 공동체의 틀거리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더네, 아니면 뭐 배우 조종자. 그렇죠. 우리 대부 같은. 그런 거. 그 대덕 연구단지를 비롯한 산업 연구단지를 관리하는 데가 이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오랫동안 활동을 하시면서 과기부에서 활동도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그런 기술 기업들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셨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정익원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 대덕 연구단지의 연대 주임원사쯤 되는 분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전에는 과기부에도 계셨어요? 예, 과기부에서 제가 주로 전략 기술이라든지 이런 기술 정책을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좀 아까 장황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 얘기가 틀린 얘기 아니죠? 예, 맞습니다. 예, 대덕에서는 지금 단순하게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창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개인의 어떤 특이한 사람의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창업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대덕에서의 창업의 형태는 단순하게 그런 창업이 아니고 일단 그 실리콘밸리가 그렇잖아요. 일단 그 안에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형님 동생들이 있죠. 예. 그런 네트워크에 기반한 그런 창업이 대덕에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걔 좀 요즘 뭐 좀 하는 것 같더라. 투자 좀 할래? 그러면 네, 뭐 같이 만나죠. 뭐 이렇게.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오늘 뿌리를 살펴볼 건데 뿌리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또 매력을 느끼는 건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좀 자랑할 만한 대덕연구단지의 열매는 뭐가 있나요? 그렇게 해서 얘들은 이렇게 컸다. 예, 그래서 아마 제일 자랑할 만한 거는 그 코스닥 현재 그 시총 순위, 특히 이제 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작년 연말 코스닥이 계속 변동을 해서 제가 작년 연말 기준 통계를 한번 뽑아보니까 작년 연말 기준으로 대덕특구에 4개 기업이 10위 안에 들어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코스닥 10위 예. 상위 10위 중에 4개가 대덕에 있습니다. 그 대덕 마피아의 키즈들이라고요? 예. 그래서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 펩트론, 레인보우 로보틱스 4개가 대덕에 알테오젠, 리가켄, 펩트론, 레인보우가 다 대덕특구 안에 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나머지 한 3개 기업들은 대덕 인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그다음에 HLB 이렇게 3개 기업들은 거기는 그래도 대덕 바깥이니까 그냥 이웃이긴 하지만 그것까지 굳이 안 넣고. 하지만 그 기업은 또 대덕 쪽에 있는 그 연구기관들하고 긴밀하게 이제 연구 협력, 기술 이전도 많이 받고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회사까지 합쳐보면 7개 기업들이 대덕에서 참 10개 중 7개. 예, 그런 식으로 좀 변화 있습니다. 이프로님도 대덕연구단지 얘기는 되게 옛날부터 좀 들었었잖아요. 네. 근데 대덕연구단지가 도대체 뭘 하고 있길래 뭐 하는 곳이길래 10개 중에 4개가 대덕연구단지 출신에 있고 3개가 그 인근에 있다 그러면 10개 중에 7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대덕연구단지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거기서 유치원부터 거기서 자랐다는 거죠. 어디였지 하다가 그 근처에 그냥 성공 다 하고 거기 가서 자리 잡으면서 나 여기 멤버십 있어요. 이게 아니라 말씀하신 그 리가캠, 펩트론, 레인보우, 알테오젠이 다 아장아장할 때부터 대덕특구에 있었던. 예, 그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뭐 베이스가 뭐
LG생명과학이든 아니면 뭐 생명연이든 아니면 예. 카이스트든 이쪽에서 학위를 하시고 계속 그쪽에서 머무르시면서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수도권 집중이 되게 심각하잖아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현상입니다. 모든 것들이 재원이 수도권에 다 몰려 있는데도 이상하게도 이게 대덕에서 이런 성과가 나온 거는 상당히 역설적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이유를 저희도 곰곰이 되짚어 보니까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저희가 1973년도에 50년 전에 이제 대덕 연구개발을 만들었는데 그때는 연구개발만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좀 이제 이노베이션을 하자 하면서 이제 저희 기관도 그때 2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연구개발 특구를 지정을 하고 예. 이제 이런 기술 이전 사업화, 스타트업 이런 쪽으로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결실을 거뒀는데 그 바탕에 보시면 정부 연구비의 거의 한 28.3% 그러니까 한 8조 가까이가 대덕에 투자되고 있고요. 예. 정부의 연구비 예산의 3분의 1 정도가.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박사들의 7명 중에 1명, 한 14% 정도가 대덕에 있습니다. 대덕에 있다. 예, 그리고 뭐 지금은 뭐 카이스트가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이런 카이스트라든지 그런 연구기관들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의 한 80%도 또 대덕에 있습니다. 특구라고 하면 밥도 주고 돈도 주고 뭐 책상도 주고 다 이제 정부 예산으로 그렇게 한다는 의미예요. 뭐 저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지도 제공해주고 각종 조세 혜택도 있습니다. 특구에 있으면 그러니까 뭐 이런 알테오젠이나 리가켄 같은 경우도 저희 뭐 첨단 기술 기업 제도를 통해서 조세 예. 혜택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소 기업들이라고 해서 이 연구소 기반의 기업들이 또 스타트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투자도 정부가 또 해주고. 예, 투자도 어느 정도는 해주고요.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니고요. 저희는 서울에서 조금 멀다는 거 말고는 다 좋네요. 예, 원래 그렇습니다. 실리콘밸리도 뉴욕에서 멀다는 거 말고는 예. 완벽하잖아요. 예, 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분들의 공통점이 기본적으로 아까 그런 백그라운드, 연구자 기반의 백그라운드로 창업하신. 근데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장기 투자를 해라라고 얘기할 때는 좀 실력 있는 기업들에다가 장기 투자를 해야 예,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정부가 이제 R&D를 하는 것도 눈먼 돈이 되지 않으려면은 진짜 실력 있고 열정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오랜 시간의 기회를 또 줘야 되는 것 같은데 이 사장님은 이렇게 오랫동안 그런 기업들을 보시면은 와 여기는 좀 싹수가 있다. 그래. 그런 것들이 잘 보이시나요? 보이겠지. 예, 그래서 저희가 20주년이 되면서 어떤 책을 하나 발간했는데요. 이노베이터 20이라고요. 한 20개 정도 되는 대표 기업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어떤 대부분 딥테크 기업들이고요. 그런 딥테크 기업들이 왜 성공했는지를,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나라 사회도 진화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몇 가지 요인들을 발견했습니다. 재밌겠다. 예, 첫 번째가 뭐냐면 딥테크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하고는 다르게 연구개발의 진심이 연구소 같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연구자가 창업을 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연구 인력이 대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알테오젠, 리가켄 같은 데도 전체 인력의 한 70%가 연구 인력이 많다. 석박사입니다. 예, 석박사. 지금 이 방송 내용을 아유 대덕에 이런 거 있지 이런 걸로 받아들이시면 뭐 그렇다 싶은데 사실은 그 저는 잠시 후에도 여쭈려고 하는데 앞으로 IPO하는 기업들 많을 텐데 예. IPO하는 기업들 중에 그때가 고점인 회사가 있고 주가가 맞아요. 예. 지금부터 10배 가는 회사들이 섞여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 옥석을 어떻게 고르냐 하는 기준을 네, 지금 이 사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받아 적을까 하다가 그렇습니다. 직원들 중에 연구개발 인력 석박사 비중이 높더라 일단. 일단 그렇죠. 1차 타이틀은 대덕 출신인지 일단 보고. 그렇지. 맞습니다. 그것만 일단 보면 예, 대충 예, 결정이 예, 되겠지.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 R&D 인력이 70% 이상. 네, 그런 기업의 대표가 엔비디아도 그렇습니다. 엔비디아도 한 4만 명 정도 되는 인력 중에 한 3만 명 이상이 R&D 인력입니다. 석박사 이상의.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대가 딥테크로 넘어왔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기업들 위주로 가는 시대로 넘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네 가지 정도 기준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R&D가 70% 이상. 예, 나머지 세 개는 뭐예요? 예, 나머지 세 개는 이제 어떤 회사냐면 장기간의 어떤 축적을 한 그런 회사들입니다. 장기간의 어떤 연구력을. 그래서 저희가 보면 그 대덕에서 성공한 기업들을 보면 창업 이후에 시간이 꽤 흘렀다. 그리고 창업뿐만 아니고 그 이전의 연구실에서의 어떤 그런 성과들이 그래서 이 기업들이 족보가 있는 회사들이죠. 족보가 있는 회사. 그래서 보면 아까 그 LG생명과학 출신들이 상당히 그 역할을 많이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어떤 대한민국에 궤적을 세웠냐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FDA 승인을 받은 약이 팩티브입니다. 2003년도에 팩티브가 했는데 그 팀들이 이제 그 성공 사례를 확산을 사실 시킨 대한민국에서 게- 처음 예. 신약 만들어 보니까 그때 예. 많이 배웠겠죠. 예, 맞습니다. 그런 축척이 그런 성과를 만들었고요. 음. 또 한 가지 얘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로봇을 개발하셔서 다르파 챌린지라고 제가 10년 전에 그 현장에 오준호 교수님을 한 두세 번 뵙고 현장에 갔었는데 그 연구실의 결과가 이어져 가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만들어졌고요. 근데 그 다르파라는 걸 잠깐 설명드리면은 미국의 이제 국방부에서 하는 건데 거기에서 자율주행 챌린지 했을 때 상 받은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 자율주행 다 하고 있습니다. 로봇 경진 대회. 아니, 그러니까 로봇이라 국방부의 이제 딥테크 대회인데 네. 그 당시에는 자율주행 대회는 자율주행 싹쓸이 하고 있고 음. 로봇 대회도 제가 보기에 제일 저평가된 데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뭐 피규어 AI니 뭐 다 거기 출신들이더라고요. 예, 그런 회사들이고요. 또 뭐가 저평가됐다고 잠깐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예. 거기에 출전해서 상 받은 회사들 중에 상 받은 회사는 웬만하면 거대 회사가 되는데 예. 시총이 아직 못 올라왔다. 근데 다른 데들이 워낙 커서 레인보우도 크긴 크지만 근데 레인보우가 알겠어요. 1등 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1등했습니다. 그 당시에 1등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우주 벤처 중에 가장 큰 회사인 스태트레가이 같은 경우도 역사적으로 어떤 회사냐면 대한민국의 최초의 우주를 시작한 게 우리별 1호 그때 우리별 1호 멤버들이 창업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다 대덕의 딥테크 기업들은 그냥 만들어진 회사가 아니고 다 뿌리가 있는 회사들이고요. 최근에 대덕에서 했다가 상장한 뭐 프로티나라는 회사 그분은 그 리더 연구자라고 과기부에 굉장히 우수한 연구자들한테 그 어워드를 그 연구 과제를 주는 게 있는데 그런 리더 연구자 출신들이 굉장히 성과를 많이 내고 있는데요. 그 프로티나 윤태현 교수 그리고 7,500억 최근에 소바젠에 기술 이전한 이정호 교수 이런 분도 리더 연구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그 5천억짜리 또 기술 이전을 공공 쪽에서 한 큐어버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는 그 국가과학자 1호인 신희섭 박사의 연구팀이 이어져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족보가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의 연구 결과가 축적이 돼서 그런 결과들이 최근에 시장에 나오는 이런 결과들이 최근에 나오는 그런 두 번째 또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뭐 유튜브 시대인데 우리 뭐 좀 하나 좀 해볼까 해서 갑자기 이렇게 뭉친 3프로 TV 같은 거 아예 그냥 비교가 안 되는 뭐 석박사 몇 명 되지도 않고 뭐 전혀 다른 회사들이다 그 얘기죠, 그죠? 근데 우리는 족보가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족보가 있어? 방송을 몇 년을 했는데 우리가. 에이, 우리는 진짜 얕은 회사지. 여기 딥테크하고는 정말 거리가 먼. 네, 그러면은 또 세 번째 비결. 세 번째 비결은 저희가 보니까 이게 굉장히 세상이 글로벌해졌거든요. 글로벌해졌다 보니까 좋은 일이 생기는 게 국내에서만 팔려고 하면 잘 안 팔리는 기술이 이제 팔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기술을 파는 딥테크 기업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런 기업들은 주로 이제 기술을 파는 그런 회사들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이오 분야 같은 경우도 최근에 그 재밌는 게 최근 한 5년간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이 기술 수출한 금액이 한 50조 원 정도 되는데요. 그런 회사들 많죠. 많은데 그런 기업들이 특징이 원래 같으면 기존의 기성 제약 회사들이 기술 이전을 많이 해야 되는데 최근에 그 기술 이전의 상당수 한 80, 90% 가까이가 이런 바이오 스타트업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 회사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시총을 보더라도 시총도 보면 그 코스피에 있는 기성 제약사들은 뭐 셀트리온하고 뭐 삼바는 제약사가 아니니까 그런 회사를 빼고 나면 1조 넘는 게 한 9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 이런 스타트업 기반의 제약사들이 한 37, 6개 정도 1조 넘는 기업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딥테크 기업의 시대가 변해서 그래서 저희도 보면 재밌는 게 아주 초기 단계 기술을 많이 사요. 저도 뭐 그 최근에 그 기술 이전을 한 이태리 제약사 그 CTO도 만나 보면 그분들이 산 기업 기술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전임상도 안 한 기술을 산 게 그 소바젠 7,500억짜리 기술이고요. 굉장히 초기 단계의 기술을 기술 이전을 했고 큐어버스 같은 경우도 거의 전임상만 마친 그런 기술을 5천억의 기술 이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만 좋으면 그런 회사들이 되게 조그매요. 제가 큐어버스 처음 갔을 때는 8명 되는 회사가 기술 이전을 했어요. 큐어버스라는 회사도 그 대덕에 있는 그 거기는 홍릉도 대덕하고 연결돼 있죠. 저희 키스트.
그쪽 네, 형들끼리는 안. 예, 그렇죠. 대덕의 뿌리가 홍릉이죠. 그렇죠. 예, 키스트에서 출발해서 대덕이 만들어진 거다 음. 보니까 저희는 뭐 같은 또 계열로 보고 저희도 같이 연결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의 공통점이 그런 기술을 파는 회사들이 최근에 대세가 되고 있죠. 세 번째가 제품이 아니라 예, 기술을 파는 기업을 예, 하지만 글로벌하게 파는 글로벌하게 그런 파는. 시장이 열리다 보니까. 근데 고수들끼리는 서로 알아보나 봐요. 그러니까 글로벌 예. 고수도 딱 한국 예. 고수 보고서 얘가 지금 제가 뭐 할라 그러는데요. 그럼 그거 된다. 예, 맞아요. 그럼 바로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면 예, 보일 예. 텐데 예. 한국의 홍릉 구석에 그런 회사가 그런 기술 갖고 있다는 걸 저 외국에 있는 그 삼촌들은 어떻게 알았어요? 그때 저도 이제 그 CTO를 몇 번 만났었고 이제 다음 달에도 만나게 돼 있는데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 뭐 실제로 아마 그 큐어버스 같은 회사는 거의 정부 과제도 거의 안 되고 투자도 거의 못 받았던 회사인데 너희들은 우리도 잘 모르는 이런 회사를 어떻게 발견을 했냐. 물론 이제 그 바이오 US에서 만났는데 걔네들이 그 회사를 판단한 거는 그 회사가 너무 데이터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외국 연구 회사들은 결과가 예. 어딘가에서 연구 결과는 뭐 학회지나 이런 데 나왔을 텐데 예, 눈에 예, 띄었던 그리고 모양이군요. 세부적인 데이터들을 계속 보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글로벌 회사들이 확실히 그런 보는 안목들이 있더라고요. 이사님 그 특히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은 예전에 저도 그 LG생명과학 때부터 쭉 지켜봐 왔는데 네, 예. 요즘 몇 년 사이에 막 터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그럼 그때부터 이렇게 쭉 축적돼 왔던 시간이 이제 밥 다 익을 때 됐어. 네, 예. 뭐 그래서 요즘 터지는 그런 구조인가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약간 그런 게 세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세상이 기술 발전 속도도 빨라지고요. 최근에 예를 들면 AI가 도입되면서 굉장히 이제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졌잖아요. 예.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이 딥테크에 대한 ROI가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인데. 근데 그거는 다른 회사, 다른 외국의 바이오 기업들한테도 똑같은 환경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외국 회사들이 그 전에는 K-팝하고 똑같은 거죠. 저는 뭐 K-팝을 뭐 좋아하는 음악들이 몇 가지가 있지만 10년 전 거 들어도 지금 들어도 좋아요. 근데 그때는 K-팝이 글로벌하지 않았잖아요. 몰랐죠. 좋은 건지를. 그럼 한국의 회사들 중에 똘똘한 회사가 한두 개 생기고 난 다음부터 빅 파마들이 예. 야 한국 회사 좀 특히 잘 봐라. 예. 그런다는 예, 거죠? 그런 거 비슷한 거죠. K-팝하고 똑같은 거죠. K-팝의 성공시하고 똑같은 거죠. 이제 K 그래서. 그 바이오들이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뭐 저기 그 아까 이태리 제약사 말씀드렸는데 그 회사가 큐어버스에 5천억짜리 기술 이전을 하고 한국 회사들이 좋구나 이걸 알고 나서 그럼 원래 저력은 좀 예, 몇 년 전부터 예. 있었는데 그게 네.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네, 뒤늦게 예, 그게 예. 이제 발현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소바제네 회사를 또 기술 이전을 한 그런 식으로 뭐 아까 연쇄 창업 이야기를 했지만 예. 창업도 연쇄 창업이지만 이 기술 이전도 연쇄 기술 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이 프로님 우리의 잠재력은 누가 언제 알아줄까요? 예. 유튜브?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럼 네 번째 비결. 예, 네 번째 비결은 최근에 보면 이게 기술이라는 게 실험실에서 있다 보니까 끄집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치. 그 시스템이 잘 돼 그치.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완전 교수님 연구자가 창업해서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이렇게 성공 사례들이 나오는 경우를 주로 보면 이 기술하고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중요한 얘기가 있을 때 예, 무슨 말인지 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근데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연구자가 창업을 해서 잘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성공 단계에 가면 외부의 경영인을 영입하든지 아니면 뭐 대학원생한테 하든지. 저도 유형이 보면 거의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유형은 기존의 기성 산업이 있는 경우는 그 기존 인더스트리에서 사업을 많이 해봤던 그런 CEO를 영입을 해서 같이 해야 회사를 좀 키울 수가 있더라고요. 기술과 노하우는 창업자나 연구자한테 있으나 예, 맞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노하우일 뿐인 거라서 네, 예, 이게 맞습니다. 사업화하는 건 또 다른 거라. 예, 또 다른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연구 현장에 계신 분들 만나보면 이게 제가 특히 바이오 분야를 보면 바이오 분야는 아주 독특한 분야라서 바이오 분야를 보면 약간 그 우리 허들 달리기랑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구자들은 허들 중에 하나만 높게 날면 그 사업이 성공했다고 보지는데 네. 우리가 보면 허들 경기는
다 뛰어넘어야 또 돼요. 넘어요. 다음 또 모델이 넘어야지. 예. 그래서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아. 시장에 있는 분들은 그걸 다 이해하시잖아요. 굉장히 많은 난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결합이 될 때 기술이 이제 시장으로 와서 이렇게 창업까지 이어져서 대박을 터뜨리는 그런 사례가 오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최근에 잘 돼 있는 그럼 기업이 그런 있어요. 시스템은 어떻게 어떤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구자가 그러니까 경영은 좀 포기하시고 네, 예, 전문 경영한테 맡기세요라고 하더라도 그럼 누가 그 경영을 해줍니까라고 할 때 바로 이분입니다. 뭐 하는 또 예, 그런 저희도 것도 있어야 그렇게 될 요즘 거고.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그런 커뮤니티가 중요한 거죠. 그런 커뮤니티 통해서 그런 많은 경험들이 만들어지면 네, 그런 분들을 추천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셋업이 되면 우리도. 네. 그 R&D, 그러니까 테크를 중심으로 하는 회사는 당연히 이걸 연구할 수 있는 연구자가 많아야 된다. 연구자 비중이 70% 이상 된다는 얘기를 해주셨고, 두 번째는 그 족보가 있는 회사여야 된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없다. 이게 그렇지. 축적되어 오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CEO나 임원들의 연구 히스토리를 봐야 된다. 예.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뭐 논문 많으면 뭐 잘하는 거야라고 하겠지만 논문 없이 잘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제품이 아니라 기술을 파는 기업이어야 된다는 거고 그 기술을 예전에는 국내적으로는 팔 데가 없을지 모르지만 그 기술을 글로벌하게 알아주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고 네 번째는 연구할 줄 아는 사람은 연구해라. 그리고 설사 자기 제자라고 하더라도 얘가 좀 매사기가 있다. 경영을 좀 한다 그러면은 그럼 그렇게 그러면은 이제 제자한테 사장을 맡기고 R&D 집중하는 그런 회사가 좋다. 보통은 그럼 최고 경영자가 대체로는 이제 이끌어 올 테고 네, 예. 전문 경영인도 어느 정도 회사가 규모가 돼야 내가 여기서 인생 한번 걸어보자 하고 오실 때니 네, 예. 그 어느 정도 이제 바톤 터치할 만한 단계가 있을 텐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상장 이후에요 보통? 상장 이전에 이전에? 보통 보면 이제 기업을 설립할 때는 연구자가 설립하는 건 그렇죠. 맞고요. 그게 이제 TRL 단계로 뒤로 가잖아요. 그 단계에서 기술이 이제 성숙도가 생기는데 기술이 성숙도가 생겨서 이제 자금이 많이 필요한 시점부터는 이제 그 전문 경영이 들어와서 왜냐하면 재무적인 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기업을 운영하려면 결국은 직원도 뽑아야 되고 그다음에 기본이 사이즈가 어느 정도 커지게 되면 물론 이제 뭐 교수님들이나 연구자 중에도 타고난 그 DNA가 이제 그런 분들도 그런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들은 20명 중에 1명 내지 10명 중에 1명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고요. 거의 19 정도는 이런 전문적인 경험을 가진 CEO를 영입하는 회사들이 잘 되더라. 그게 이제 그럼 공모주 청약 같은 거 할 때 올라오는 대덕 기업들은 보면 대덕 안에서도 소문이 먼저 나겠네요. 네, 저기는 야 너도 하나 청약해봐 이런 네. 소문 나겠네. 그래서 그걸 시장에서도 아는지 아까 뭐 제가 코스닥 시총 10위 안의 기업들은 기성 기업들이거든요. 2013년, 15년도에 상장도 했고 그런 기업들이 10년 지나니까 이렇게 커서 코스닥을 지배하고 있고요. 예. 작년 2025년부터 올해까지 대덕에서 상장한 기업들이 8개가 있는데요. 네. 그중에 5개가 7천억이 넘었어요. 와. 이 사장은 그렇게 되실 줄 알았죠. 그 친구들. 예,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수익률 엄청 좋아요. 예. 일단 수익률 되게 혼자 먹는 사람들 제일 싫어 진짜. 네. 같이 먹는 분이긴 합니다만. 네. 그러면 근데 거기서 그래서 저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정부 R&D라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뭐 비결들을 말씀 주셨는데 그거는 기업 단위로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근데 정부 R&D라 그러면은 뭐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공직에 계시는데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뭐 눈먼 돈 아니야? 나는 뭐 그런 생각들도 좀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성공은 대부분 그냥 그 기업인의 몫으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럼 이 정부 R&D, 그 대덕연구단지라는 게 결국 정부 R&D 정책 중에 일환인데 정부 R&D가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가는데 어떤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는 걸로 보이세요? 네, 저는 제일 중요한 개념이 인내 자본이라고 봐요. 인내 자본. 예, 왜냐하면 이런 딥테크는 하루 아침에 돼 있지 않거든요. 몇십 년간의 투자 그리고 족보가 있어야 되고 그 족보를 만들려도 정부 연구비로 시작된 거잖아요. 상당 부분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뭐 세트레가이나 뭐 아까 그런 상당 부분이 그래서 정부 R&D는 좀 기다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연구는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딥테크 같은 경우는 자본도 많이 들어요. 딥테크 창업은 다른 일반 보통 보면 우리가 아이디어 창업들은 많은 돈 없이 그냥 아이디어만 있고 비즈니스 모델만 좋으면 다만 이제 그런 거는 불확실성도 높죠. 왜냐하면 선점하는 몇 군데가 다 먹어버리고 2등이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네. 근데 이제 딥테크는 정부가 기다려주면서 기다려보면 장기적으로
또 그중에 싹이 보이잖아요. 싹이 보이는 것들은 좀 더 스케일업을 시키면서 가면 그런 성과들이 최근에 이제 아까 나온 그런 성과들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들은 좀 더 기다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펀드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기관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기존의 정부 펀드들도 너무 옛날에 그 ICT 플랫폼의 관점에서의 어떤 그런 기업들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뭐 모태펀드 하면 4+4년 형식으로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딥테크를 지향하는 펀드거든요. 저희 펀드는 좀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저희는 5+5 내지는 6+6짜리 10년 이상짜리 펀드로 하면서 기다려주면 여기서 저희 펀드라고 하면 저희도 특구 펀드를 운영을 합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특구 펀드는 처음에 출연을 받았고요. 출연을 받은 것을 지금 만들어진 지 한 14년 됐는데 그 정부 돈으로? 계속 돌리고 있죠. 추가적으로 정부 돈을 받은 건 없고요. 처음에 정부 돈이 처음에 들어와서 이니셜하게 들어갔다가 다시 계속 흡수되면 또 넣고 또 넣고 또 넣고 해서 지금 저희가 상당히 펀드를 지금까지 저희가 한 5천억 정도 조성을 했고 한 4천억 정도 투자를 해서 한 276개 기업 정도에 투자를 해서 그중에 47개가 상장을 했죠. 근데 그런 기업들이 다 아까 대덕에 있는 그런 기업들 많이 버셨겠네요. 보니까 그 펀드도. 그러니까 그래서 수익률 깔 수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말씀드린 작년에 코스닥 안 좋았잖아요. 작년까지는 작년에 마감한 펀드가 저희는 약간 제약이 있어요. 정책 펀드이기 때문에 지역에만 투자해야 돼요. 대덕이나 이런 대덕 기업에만. 그래서 그런 지역 그 포션이 한 70% 이상 되고 그다음에 뭐 또 공공에 투자하는 경우도 많았고 작년에 마감한 펀드는 공공 기반에 투자도 했고 그다음에 초기 기업에 그러니까 공공에서 파생된 기술 아까 네. 세트레가이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예를 들면 뭐 그런 제약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런 기업들을 초기 단계부터 투자 그러니까 7년 이하 된 창업한 지 7년 이하 된 굉장히 초기 단계 기업들한테 투자를 했는데 작년에 수익률이 놀랍게도 연평균 수익률이 19%가 났어요. 연평균. 펀드 시작한 데부터 지금까지의 그 펀드만. 그러니까 그 펀드가. 그 전체는 저희 펀드 수익률이 평균 한 10% 나왔어요. 2012년도에 만들어진 펀드의 역사적인 수익률은 연평균 수익률이 한 10% 나왔고 특히 이제 최근에 딥테크 시대로 갔잖아요. 딥테크에 집중한 펀드는. 그리고 최근에 딥테크 시장이 확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마감한 펀드 같은 경우는 19% 정도 나오는. 마감했다면 10년간 굴린 펀드에 거의 10년간 투자했죠. 근데 연평균 19%면 그건 워렌 버핏인데? 그게 이제 아까 이야기한 딥테크 시대로 대한민국도 바뀌었다. 그게 느껴지는 게 저희도 그 통계를 뽑아보니까 재밌는 게 저희 재단이 2005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2005년도에 그 코스닥을 보면 기술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말만 코스닥이지. 그때 보시면 다 뭐 무슨 인터넷 기업도 그 당시는 기술이라는 게 인터넷 기업 수준이었던 것 같고 홈쇼핑 회사들, 통신사들, 그럼 다 항공 회사들. 그게 20년 전에 우리나라 코스닥 바이오 시장이었으면 회사들도 뭐 진짜 아우 정말 입에 못 담는 보도자를 뿌리고 난리 났었지. 근데 안진뱅이가 일어섭니다. 이런 소리 하고 있고. 아유. 근데 지금은 보면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들이 다 바이오, 우주 뭐 아니면 저기 로봇 회사들 그리고 2차 전지 회사들 이런 딥테크 기업들도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주식 투자 시작하셨던 분들이 그때 당했던 의심이 너무 많아서 요즘 투자 수익률이 안 좋아요. 맞습니다. 차라리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래 바이오들 괜찮지였는데 예전에 그 눈먼 바이오들 한번 속았던 세대들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눈가가 촉촉하세요? 나 옛날 생각 나고 막 그때 막 진짜 그 제일 수익률에 기여한 회사가 어디예요? 중요한 질문은 아닌데. 뭐 저희 우주 쪽 기업. 세트레기가 아주 그건 아니고 다른 회사인데 제가 밝힐 수는 없고 특정 회사를. 우주 쪽 기업인데 저희가 19배. 19배? 초기에 들어가잖아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익을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역설이죠. 지역에 투자했고 초기에 투자했고 이런 공공 기반의 기업에 투자해서 수익률이 안 나와야 되는데 역설적으로 이 시대가 이렇게 딥테크 시대로 바뀌니까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저희 펀드가 수익률이 나더라 그거라서. 근데 이거는 오늘 주제랑 관련 있는 건 아닌데 뭔가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을 한다라는 게 거의 불가능한 미션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뭔가 지금 이사장님 말씀에서 지역에만 투자를 했는데 여기서 오히려 수익이 더 좋더라라는 거는 지역을 어떤 식으로 성장을 시켰을 때 가능성이 있다라는 실마리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이제 딥테크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익숙한 단어는 아닙니다. 딥테크라는 게. 예, 그렇습니다. 딥테크가 뭐 우리 보통 스타트업들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딥테크는 어떻게 정의하고 계세요? 제가 인식하기로는 뭐 BCJ 정의이긴 한데 저도 그 정의가 마음에 들어서 이제 여기저기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딥테크라는 거는 공학적인 혁신, 공학적으로 볼 때 엄청난 브레이크스루를 만드든지 아니면 과학적인 발견 이런 거에 기반해서 굉장히 그 사업화시키는 데는 장기간이 걸리지만 굉장한 저항력을 가지고 왜냐하면 남이 잘 못 들어와요. 아무나 못하는 첨단 기술로 하는 거. 맞아요. 저항력을 가지고 또 임팩트가 커요. 하나를 확 바꾸거든요. 기존에 없던 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없던 거를 만들어내는 그런 거를 딥테크라고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과가 할 수 있는 그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죠? 이과의 박사과정, 석사과정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딥테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정부가 지원해야 되는 분야는 이쪽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마케팅, 아이디어 가지고 마케팅할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인내 자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돈을 부어 가지고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면은 그건 오히려 좀 시장에서 해줘야 되는 바로바로 문제인데. 조달을 해서 ROE가 계산이 되잖아요. 근데 딥테크 기업은 뭐 ROE가 계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안 되는데 이제 최근에는 그 좋아진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딥테크를 상용화시키는데 뭐 한 30년이 걸렸으면 요즘은 그래도 이게 초기 단계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연구 단계가 연구 단계에서 어느 정도 이제 가능성이 보이면 상용화시키는 단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요즘 특히 예. 예를 하나만 들어주세요. 예, 그러니까 노벨상을 예를 들어볼게요. 예. 노벨상 같은 경우 옛날에 노벨상 평균 받는데 33년 걸렸거든요. 연구 시작해서 받는 데까지. 예. 근데 예를 들면 최근에 바이오 분야에서 그 얼마 전에도 허샤비스가 갔다 왔지만 알파폴드 2018년도에 출시돼서 2024년도에 노벨상 받았거든요. 6년 만에 받았어요. 6년 만에. 그리고 그 유전자가이 카스나인으로 대표되는 예. 유전자가이 기술 같은 경우도 2012년도에 논문이 발표돼서 2020년에 받았어요. 노벨상이라는 건 원래 옛날에 발견된 기술도 그쵸. 그게 돌고 돌아서 현대의 삶을 많이 바꿨으면 맞아요. 도대체 이게 어떤 기술에서 온 거야라고 예, 거슬러 맞아요. 올라가서 그때 그분을 찾아서 상을 그쵸. 주잖아요. 예. 근데 학문의 성과와 노벨상 받는 데까지 시간이 짧다는 건 세상을 바꾸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졌다는 짧아졌어요. 얘기네요. 예, 옛날보다 훨씬 짧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요? 어떻게? 왜? 그게 이제 요즘 뭐 이게 보면 기술의 발전 속도가 세계사로 보면 크게 진보가 몇 번 일어났는데 옛날에 원자력이 만들어지고 맨하탄 프로젝트로 엄청나게 예.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졌고 아폴로 프로젝트로 하면서 우주가 하면서 또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졌는데 그때는 기술은 뛰어났지만 상용화는 안 갔어요. 예. 근데 최근에 AI로 대표되는 기술은 AI가 다른 분야로 다 스며들면서 바이오든 다른 분야로 가면서 인공지능이 많이 앞당기고 있다. 인공지능이 연구의 어떤 그런 결과라든지 이런 축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라지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딥테크 시대가 열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통 노벨상을 받을 때 제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장수라 그래요. 예, 맞아요. 그래. 세상이 좋아질 때까지 내가 살아 있어야 노벨상 받지. 최근에 젊으신 분들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면 이제 딥테크라 그러면 너무 기술적인 영역이어가지고 이제 오래 걸리지만 기술적이다. 그러면 결국 그 기술이 실질적으로 이제 성과를 내는 모습과 과거의 딥테크를 한번 연결시켜 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뭐 스페이스X나 테슬라 같은 회사들이 굉장히 테크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회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의 뿌리가 되는 딥테크라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스페이스X를 봐도 재밌는 게 아까 제가 그 ROI랑도 관련됐는데 저도 재밌는 제가 우주 업무를 옛날에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황우영 원장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이 딥테크를 어떻게 상용화시키는지를 스페이스X가 한 가지 보여주는 게 재밌는 게 그거예요. 저도 우주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저희가 그 연소 시험장을 만들거든요. 연소 시험장. 예, 왜냐하면 검증을 하려면 연소 시험장을 만들어서 연소 시험을 해야 우주 프로젝트를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데 스페이스X는 재밌는 방법을 쓰더라고요. 걔네들이 왜 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고 ROI를 낮췄는지를 보면 걔네들은 쏘면서 검증한대요. 쏘면서? 예. 로켓을 직접 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연소 시험을 하면서 로켓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검증을 하는데 걔네들은 많이 쏴서 많이 쏘는 데이터를 쌓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근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아니죠. 그게 결과적으로 축적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기술이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나사에서 검증된 기술이에요. 이미 우주 발사체 기술은
근데 코스트를 낮추는 방법을 나사는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개발하는 게 핵심이었는데 그것도 많이 해보니까 알게 되더라. 그러면서 아, 뭐 그런 기술들이 다 결합돼 있죠. 왜냐하면 이건 이동체 기술이잖아요. 이동체 기술이다 보니까 스페이스X에 쓰는 기술이랑 테슬라 차에 쓰는 기술이랑 그다음에 그 옵티머스 로봇에 쓰는 기술이랑 다 결합돼 있는 거예요. 센서가 결합돼야 되고 자세 제어를 해야 되고 이런 기술들이 다 어떻게 보면 각 분야별로는 수평적으로 걔네들이 결합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안에서는 다 내재화를 시키거든요. 요즘 테슬라는 발전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걔네들이 쓰는 전략이 내재화 전략이 재밌는 게 왜 내재화를 시키는지를 물어봤더니 예. 스페이스X 사람들은 내재화를 시키면 의지를 안 당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밸류체인이 복잡할 때는 상대방이 딥테크에서는 갑이 돼버리는 거예요. 납품업체가. 안 돼요. 이거 2주일 안에 안 됩니다. 사장이 맞아요. 몰라서 그렇지. 맞아요. 그러면 모르니까 기다려야지. 예. 그래서 테슬라의 전략은 수직적 수평적 통합을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발전 속도를 가속화시키면서 ROI를 내는. 최근에 딥테크도 굉장히 다양한 그 수익화 모델이 있는데 저도 보면 저도 뭐 스페이스X 때문에 보게 되는데 되게 재밌는 그런 모양. 사장님이 개발을 배워버리는. 하도 개발자들이 아주 그냥 시간 많이 걸린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진짜 그런지 알고 싶다고. 그러면서 딥테크의 ROI가 최근에 뭐 아까 노벨상도 빨리 나오고 이렇게 테슬라처럼 전체를 통합하면서 수직적 수평적 통합을 하면서 막 가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발상의 전환인데 발상의 전환인 거죠. 내가 그러니까, 알아야 발상도 전환하니까. 그런 비즈니스 모델들을 교환하기 때문에 최근에 딥테크의 시대가 열린 거죠. 갑자기 딴 얘기긴 한데 일론 머스크가 비서가 뭐 좀 월급 올려주세요 뭐 힘든 얘기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 없을 때 내가 어떤가 볼게 그러고서 잠깐 쉬라고 그리고서 없어 보니까 할만하다고 안 불렀다는 뭐 믿거나 말거나 하는 얘기는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아까 전에 잠깐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뭐 딥테크라는 분야가 없었던 분야는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좀 더 이렇게 주기가 좀 짧아졌다라는 것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그러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딥테크들이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요인은 뭐라고 보세요? 그게 이제 뭐 약간 딥테크라는 게 개념을 보면 저도 정부에 있을 때 국가 전략 기술 그래서 12대 전략 기술을 만들었고 그런 것들을 계속 관찰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 국가 전략 기술을 평가하는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호주의 ASPI라고 전략정책연구소인데 거기가 각국의 그 전략 기술들의 레벨들을 평가를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거의 맞더라고요. 그래서 미중이 거의 1, 2위를 다투고 있고요. 근데 놀랍게도 한국이 한 5위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56개 분야 중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성과들을 내고 있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또 재밌는 지표 중에 하나가 아까 바이오가 성과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최근에 재밌는 통계가 보면 전 세계 바이오 후보 물질에 옛날에 한국은 진짜 바이오의 불무지였어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저는 정부에 있을 때도 한국이 바이오가 될까? 약간 의구심도 있었어요. 솔직히 아무도 안 할 때였으니까. 근데 놀랍게도 한국이 바이오 후보 물질을 전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이 갖고 있어요. 미국, 중국에 이어서. 어쩌다가요? 인구 대비는 세계 최대네.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지금 이런 딥테크의 어떤 성과가 나오는 거죠. 갑자기 나오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들은 얘기 좀 하나 여쭤보는 김에 그 예전에 2005년에 저도 이제 코스닥 현장에서 뭐 그냥 반사기꾼 그 바이오들 많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가끔 그런 얘기 이제 술 한잔 하고 하면 야 그때 그래도 그 거품 때문에 투자도 많이 받고 시총도 올라가고 뭐 또 그런 회사는 또 거짓말을 하려면 연구원도 많이 뽑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연구 아닌 연구도 하게 되고 그 돈이 가서 연구비도 가고 그 돈이 그래서 돌고 돌아도 또 씨앗이 된 거야라고 설명하는 분이 계신데 또 그분은 그런 얘기들은 또 뭐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또 들으면 그러니까 약간은 뭐 다양하게 봐야 되지만 저는 기술특례 상장이 어느 정도 기여는 한 것 같아요. 기술특례 상장 제도로 인해서 뭐 수익이 안 나더라도 그런 기업들이 투자를 받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스템에 좀 문제가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2가지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그 딥테크 자본이 유입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어떤 과정이냐면 펀드 자체가 장기로 투자를 해줘요. 왜냐하면 미국의 펀드는 우리나라 펀드의 제약점이 뭐냐면 기술을 너무 몰라요. 그분들은 금융에 기반을 둔 분들이라서 금융적인 시각에서 ROI를 보는데 기술은 우리나라 펀드는 본인이 ROI를 보기 힘들잖아요. 기술 그렇죠? 전문가가 이해가 아니면. 안 되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쉽지가 않은데 미국에 예를 들면 그 우리가 넷스케이프를 만든 그 마크 앤더슨이 창업한 그 벤처 회사 같은 경우는 거기가 미국 VC의 거의 최대 VC거든요. 그런 분들은 본인이
기술 기반 기업을 창업을 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한국이 한계가 한 가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기술 자본, 산업 자본이 금융 자본이 된 거라서 VC가 아는 거예요. 기술은 오래 기다려줘야 되고 실험실에 정하는 건이 있는데 그거 아는 그 이슈가 있고, 두 번째는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IPO로 많이 안 가요. 거의 대부분 M&A 단계에서 딥테크 기업들이 엑시트하고 만드는 엑시트를 하는데 한국이 두 가지가 다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도 그 이슈 때문에 장기 VC 펀드를 만든 거고요. 두 번째 이슈는 여전히 과제예요. 한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기술 특례 상장이 그 두 가지를 메꿔주는 그런 역할은 좀 해준 것 같아요. 자본을 받을 방법이 우리나라 상장이 좀 쉽게 되어 있는 편이긴 해요. 근데 그런 장기 것들이 투자도 안 되고 M&A도 안 되니 그럼 투자자들은 우리는 어디서 엑시트를 해 하고 투자 자체가 안 되니까. 예, 맞습니다. 좀 그래. 아픈데요. 이거 개인 투자자들한테 던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또 단점도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도덕성이죠. 날카롭고. 솔직해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시장의 신뢰가 중요하잖아요. 신뢰 자본이 중요하죠. 인내 자본도 중요하지만 자본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신뢰 자본인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좀 지금까지는 좀 긍정적인 얘기를 좀 해봤는데 사실 시장에서 돈이 되느냐는 기술과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딥테크를 연구하면은 뭐 그거 있잖아. 뭐 저희 뭐 기사 열심히 쓰고 있으면은 너 예술하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하는 건데 뭐 그런 식으로 얘기만 표현하는데, 그리고 이제 학교 회사에서도 열심히 R&D하고 논문 쓰면은 너 대학교냐? 대학생이냐?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 사업화라는 부분들은 딥테크도 사실은 뭐 기술 수출할 게 아니라면은 이제 피하기 어려운 과제잖아요. 맞습니다. 딥테크 기반 기술 사업화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좀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이게 실험실에 있는 기술을 꺼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리는 단계에서 자본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자본적인 요인 그런 것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VC라든지 정부의 또 연구비, R&D 지원 이런 걸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고요. 기술적인 이슈는 그런 거고, 그다음에 또 어려운 점이 기술적으로 불확실성이 있죠.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실패를 용인해야 되는 문화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뭐 R&D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약간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기술이 좋아도 안 될 수가 있고, 왜냐하면 이게 양산 기술하고 실험실 기술은 달라요. 다르니까. 예, 거기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경쟁업체가 똑같은 거 개발해버리면 접어야 되죠. 그런 기술적인 불확실성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슈는 이게 문법이 달라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이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연구를 좀 도와줘야 된다고 하듯이, 왜냐하면 그 사업하시는 분도 CEO도 이공계 백그라운드는 있어야 돼요. 기술을 아셔야 되는 이공계 백그라운드를 가지는 CEO가 이 연구자랑 결합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특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런 R&D 프로젝트, 그리고 저희가 창업할 수 있는 연구소 기업제도, 그다음에 기존 그 성장한 벤처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는 조세 지원 제도가 있거든요. 첨단 기술 기업 제도, 이런 걸 통해서 제도적으로 이런 기술이 굉장히 긴 주기잖아요. 이런 전 주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저희 기관도 노력을 하고 있죠. 네, 이사님. 근데 그 지원을 할 때는 결국은 이제 국가 세금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민적인 신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잘 체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전에 정부에서 R&D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도 거기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정책을 되게 오래 하셨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R&D, 우리나라가 기술 개발,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나라는 뭐 제조, 조립 이런 거에 능하지 기술은 약해 라는 거를 거의 수십 년간 컴플렉스로 느끼고 있었는데, 이거를 벗어나려면은 뭔가 R&D가 필요한 거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나라의 세금을 정책적으로 쓰려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고민은 좀 어떠세요? 실제로 정책을 해보시다가 특구에서 실질적으로 기업들을 만나보시니까 뭐 일리도 있고 억울한 점도 있고 그렇겠지. 그러니까 제가 보면 한국의 그래도 연구자들이 지금은 많이 정직하고 국가 뭐 R&D도 많이 효율화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단에서 성과가 좋으니까 이 뒷단에서 이제 이런 사업화 단계에서 이런 사업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앞에 기술들이 안 좋았으면 그런 성과가 안 났겠죠. 물론 이제 뭐 문제가 있는 연구자가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일부라고 생각되고요. 상당 부분의 연구자들은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가 봐도 아까 뭐 바이오 후보 물질도 그렇고 다르파에서 1등한 것도 그렇고 외국에서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걸 어떻게 걸러냅니까? 투자도 그렇고 연구 지원도 그렇고. 저는 경진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기술을 가지는 전문가들이
아까 다르파 챌린지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그게 참 좋은 제도 같아요. 기술을 잘하시는 분들의 경진대회를 통해서 한번 결론내는 것도 그 되게 좋은 방법 아닐까. 개인이 정책 결정하는 사람이 너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예. 아. 경진대회 방식, 미국의 그 방식도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100% 동의하는 게 그래. 이게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은 일부 공무원이라고 할게요. 네. 일부 공무원이 하게 되면 이제 기준을 이렇게 잡잖아요. 네. 그럼 그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만 보고 예. 이 기술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리고서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음. 그러면은 서로 자기가 좋다고 막. 네, 예. 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걸 판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잘 모르니까. 네. 근데 그거를 진짜 경진 대회를 통해서 네, 예. 선수들끼리 네. 서로 치열하게 누가 더 뛰어난지를 겨루고 거기서 진검승부 끝에 딱 올라온 애들한테 지원을 하면은 그건 또 정부가 또 그쪽 기술자들의 생태계를 또 믿고 맡겨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그런 하고. 경진대회도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 다만 그럴 때 정책 결정권자의 자의성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예, 그렇겠죠. 그럼 딥테크 얘기 많이 했는데 그래도 재밌다. 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님이시니까 요 대덕연구단지에 대해서 좀 자랑 좀 해주십시오. 50년이 넘게 지냈다는데 대덕특구의 생태계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국가의 진화랑 똑같은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나라가 되게 못 사는 나라일 때 대덕연구단지 1973년도에 이제 조성 계획이 만들어졌을 때만 해도 한국은 연구라는 개념이 없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아마 대덕연구단지를 만들 때는 리서치 뭐 트라이앵글 파크 아니면 과학도시 이런 컨셉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한 30년 되니까 축적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2005년도에 저희 그 대덕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을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연구개발 저희 그 기관 이름이 영문이 이노폴리스인데 예. 이노폴리스라는 개념이 그거예요. 폴리스는 구역이고 이노는 이노베이션. 결국은 연구도 이제 아까 뭐 우리나라 대학들도 이제 바꿔야 될 방향이 이런 기업가적인 대학으로 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공과대학이나 이런 데는 결국 스타트업을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MIT나 스탠포드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 연구단지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 기관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처음에 갈 때만 해도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빨리 갈 거라고는 저희도 몰랐는데 20년이 지나 보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저희 대덕에서 많이 나왔고요. 또 작년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7천억 넘는 기업이 5개나 나오듯이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기다려주고 축적을 하고 그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미중 기술 패권 시대에서 이런 기술들이 다 국가 패권 기술이거든요. 국가 전략 기술이고 그런 것들의 기반이 되는 심장으로서의 어떤 대덕의 역할 그런 것들을 계속 심화시키고 발전을 시켜야 되겠죠. 아 근데 우리가 잠깐 놓친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이거는 이사장님이 꼭 얘기하고 가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대덕연구단지 이사장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대덕연구특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다른 지역에도 특구가 좀 있죠. 예, 맞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희가 2005년도에 대덕을 만들고 전국의 특구를 딴 지역에도 만들자 해가지고 이제 다른 4개 지역을 만들었고요.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전북 그렇게 해서 4군데가 기지정이 됐고요. 강원이 추가 지정. 대전만 육성시킬 수가 없잖아요. 전국이 각각 차별화 시켜가지고 그런 딥테크로 가야 되고 그런 게 성과를 나타낸 게 예를 들면 광주 같은 경우는 기술의 불모지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광주도 그 광주과기원 학생들이 창업한 회사들이 3개 회사가 이미 성공한 회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SOS랩이라고 라이다 만드는 회사인데 그래도 중국을 제외하면 물론 중국이 워낙 라이다를 잘하긴 해요. 근데 서방사회에서는 거의 최고 수준의 라이다를 만드는 회사가 광주과기원 대학원생이 창업한 그런 카이스트도 여러 군데 있군요. 과기특성화 대학들이 광주에는 지스트라고 있고요. 예. 울산에는 유니스트라고 있고 그다음에 대구에는 디지스트라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그거를 한 곳에 다 모아놓으면 그 학생들이 대구 학생들이 광주 학생들과도 토론하면서 아이디어가 또 떠오를 수도 있고 하는 이른바 집적 효과, 네트워크 효과가 클 텐데 실리콘밸리가 성장한 것도 그렇고 사실은 대덕이 큰 것도 그래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런데 굳이 분산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뭐 요즘은 워낙 인터넷도 발달돼 있고 이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공간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걸 커넥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약간 컨셉을 저희 특구에 있어서의 모형도 제가 직원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이 대덕은 성공했습니다. 대덕의 성공 모형을 타 지역에 이식하는 DNA를 이식하는 그런 노형을 하고 그런 것들도 과기특성화 대학도 같은 플랫폼들이 있어요.
이번에도 뭐 과기 특성화대학의 디테크 창업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지만 이런 것들을 같이 연결해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노력을 저희랑 과기 특성화대학들이 같이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 이프로님 얘기도 어떤 말씀인지는 알 것 같은데 한번 해볼 만하다는 생각도 좀 드는 게 이게 대덕이라는 곳도 만들어진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오래 시간이 지나고 기술이 축적되면서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건데 이거를 분산시켰을 때 과연 효과가 있을까? 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지역에 있는 특구들을 만들었을 맞습니다. 때 거기도 한 20-30년이 지났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우리가 하기 나름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지금 당장 야 잘하는 데 있는데 거기다 몰아주면 되지 뭐하러 분산을 시켰어 하는 것보다 여기도 오히려 특구 자체도 약간 인내 시간이 좀 맞습니다.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저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저울질이라서 결국은 저울질이라서 그렇습니다. 분산하면 분산하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거고 네, 합치면 합치는 장점이 있을 거고 단점이 있을 건데 그 판단하는 기준이 연구 성과냐 지역 균형 발전이냐 그거는 고민해봐야 될 문제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대덕처럼 다 할 수는 없고요. 제가 보기에 대덕은 모든 기술 분야를 거의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광주 같은 경우는 아까 광 이런 데 좀 집착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라이다 회사가 나온 거거든요. 약간 연결된 기술들을 하다 보면 각각의 분야마다 그렇게 특화를 하면 혹시 광주가 그 빛광 빛광자 광이라서 광이에요? 그래서 광주가 광산업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실제로 그 라이다 회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가진다면 저도 뭐 모든 지역은 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기술 대덕은 다 하고 있지만 다른 분야는 대덕을 다 따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각각의 특정한 분야, 광주 같은 경우는 광 중심으로 해서 AI 뭐 이런 쪽으로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유니스트 같은 울산 같은 경우는 에너지나 에너지나 맞습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기술 같은 경우는 유니스트의 성과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유니스트도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카이스트의 성공의 확산 모형이 지금 지스트, 유니스트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예산이 이미 내려가 있으니 예.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내려가 있으니 맞습니다. 그거를 대덕에다 쏘더라고 하면 내가 울산 예산을 왜 대덕에 쏟아 할 테니까 맞습니다. 그 보기는 있기 어렵고 그럼 거기서라도 그 키워내는 게 과학 입장에서는 좋겠군요. 예, 맞습니다. 또 각 분야마다 또 특정한 그런 섹터들이 몇 가지 잘하는 연구 분야도 있고 섹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울산도 근처에 한수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 디바이라고 한수원하고 유니스트 기술로 비파괴 검사를 원전 검사를 하는 그런 기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를 얼마 전에 만났는데 최근에 이 와중에도 중동에 출장을 갔어요. 거기가 첫 매출이 일어난 겁니다.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에 그런 식으로 각각의 최근에 폭격 맞아서 뭐 좀 검사하러 갔나 보다. 결국은 그 안이 사람이 들어가서 검사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비파괴 검사를 하는 게 보다 더 그렇죠, 나은 당연히, 과학적인 솔루션이고 그런 기반의 창업을 한 그런 창의적인 회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진짜 정책을 해보고 거기에 실질적인 인큐베이터 관리자로서도 해보고 거기서 나오는 성과들을 보면서 연구자들도 많이 만나고 기업인들도 많이 만나보셨을 건데 지금 이사장님의 어떤 그냥 본인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과학기술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그리고 기술과 산업이 이렇게 만나는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시청자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도 뭐 제가 옛날에 산학협력 업무도 많이 했는데 옛날에는 산학협력하면 기업을 바라보고 기업에 맞춰서 하는 게 산학협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보는 최근에 이 디테크 시대의 변화는 뭐냐면 연구소에서 기업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린 그런 모형들이 대부분 연구자 기반의 작업들. 그러니까 학이 주인이 되고 있다. 산보다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사이언스나 테크놀로지 기반의 기업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왔고 정부 정책이나 다른 시장이 먼저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시장은 벌써부터 알고 있고 저희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서 우리 사회 시스템 이게 결국 선진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 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우리 1970년대, 2000년대 그 우리 나스닥이나 뭐 저기 그쪽 시총 순위를 보면 그때 기업들이 다 바뀌었어요. 테크 기업으로. 맞아요. 그래 갔기 때문에 미국은 선진국이 됐지만 유럽을 보시면 유럽은 테크 기업이 없어요. 유럽은 지금도 명품 파는 기업이 제일 그렇죠. 시총이 높고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이 미국과 같은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기업으로 가려면 테크 기반의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그런 것들의 씨앗을 보이고 있어서 바람직하고요. 이런 방향으로 계속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좀 필요한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한국 사람들이 빨라서 잘하거든요. 근데 이제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것만 좀 잘하면
예, 그래서 좀 더 그 인내심이 긴 예, 펀드가 좀 더 예, 있으면 그렇죠. 좋겠다. 예,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한국이 좀 더 조금 더 투자하면 좋겠는데 펀드 예, 만기돼서 예, 아쉬운 예, 경우들이 좀 예. 있으셨나 봐요. 그리고 기술을 좀 알 수 있는 VC들이 좀 많아졌으면 너무 아직도 제가 VC 쪽 분들을 만나보면 물론 일부 VC들은 기술을 잘 이해를 하시는데 아직은 그렇게 기술 기반의 VC들이 많이 왜 없어요. 그럴까요? 저도 종종 만나보면 그런 경우를 많이 예, 느껴지는데요. 예, 저희가 만나봐도 그럼 기술 기반이 있는 백그라운드 있는 분이 VC로 잘 안 가서 그럴까요?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문화적인 장벽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VC라는 게 만들어질 때 예, 창업자가 그런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죠. 여기는 이제 은행 우리가, 출신이 가서 예, 하니까 우리는 이제 아는 여의도 사람 기반의 모으다 보면 다 VC지만 문과구나. 미국의 VC는 실리콘밸리 기반의 VC잖아요. 그런 음. 것들이 좀 우리나라가 가기 위해서 좀 부족한 점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나는 고등학교 때 문과반, 이과반을 나누면 안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문과는 이과 친구가 없고 이과는 문과 친구가 없어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때부터 나눠놓으니까 네, 네. 그게 문제예요. 최소한 고등학교 때는 섞어놓고 예, 예. 그래야 내 친구 걔 이과인데 걔 한번 불러볼까가 네, 되지. 예, 맞습니다. 뭐 친구를 부를래야 없어요. 이과는 문과 친구가 없고 문과는 예, 이과 예, 친구가 예, 없고. 그래서 저는 좀 시간 문제라고 좀 보는 게 딥테크 창업하신 분들이 엑시트를 하면 자기 돈이 많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려 그러면 또 후배들을 또 걸릴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딥테크로 돈 번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술 그래서 창업가 불렀다. 그래서 예, 예, 곧 예. 엑시트하면 네, 조금 지나서 네, 맞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부자가 되면은 그 음. 돈을 가지고 또 R&D를 하고 거기에 네트워크가 생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그렇습니다.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 그럼- 물론 문과 이과를 합치는 건 저도 찬성합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그 창업주가 엑시트를 할 때 시장에서 주식을 팔고 엑시트를 해도 박수 쳐야 되는. 우리는 네, 예. 우리는 대주주가 주식을 팔면 무슨 역적이 되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주식만 가지고 뭘 해요. 근데 그것도 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라고 보는 게 그전 대주주들이 엑시트하고 빌딩을 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걸 만약에 진짜 기술 기업들에 대해 재투자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다 그러면은 돈이 저렇게 선순환되는구나 하는데 저분이 건물주를 하시는군. 이게 그러니까 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닐까. 그 2000년대 초반에 한국 인터넷 기업들의 아쉬운 점이 이게 실리콘밸리처럼 기술 기반 기업으로 진화를 해야 되는데 네. 그냥 플랫폼 기업에 머물러 있었다는 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후속. 우리 그러네요. 90년대 학번 선배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사님 얘기 들으면서 뭔가 음.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에 돼 있어가지고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굉장히 큰 천장을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기술 기업들은 오히려 그 대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기본 인프라 쪽에서 가기보다는 오히려 글로벌하게 가고 좀 더 기술 네. 기반으로 가고 우리나라가 선진국 가기 위해서는 항상 기술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젊은 친구들 그리고 젊은 연구자들은 거기서 미래를 찾고 있다라는 것과 거기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뿌듯한 그런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떠셨어요? 저희는 3프로TV는 정말 얕은 테크구나. 그러나 이 딥테크와 네. 이 국민들을 잘 연결시켜서 세상이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에 연결다리 기능을 하는 그런 얕은 테크다. 예. 이런 걸. 알겠습니다. 대덕의 위문품이라도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성심당빵이라도 한번 예,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예. 특구재단이 성심당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정익원 이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